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윤정빈입니다. 정부가 농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예탁금과 출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세제 혜택의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농업계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가 지역 농축협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농민과 농촌을 위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NH금융연구소의 송두환 소장님 모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들의 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송두환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지난 7월 30일로 기억되는데요. 하여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을 앞두고 우리 지역 농축협의 준조합원들의 어떤 예탁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그 준조합원의 어떤 비과세 예탁금 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또 그리고 이것이 왜 농업계 이슈로 등장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비과세 예탁금은 우리 상호금융기관들이 이제 상호금융기관은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공원인데요. 이 지역 금융기관들이 그 취급하는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기본 취지는 이제 농업인들의 어떤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도입됐는데 최근에 그 준조합원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습니다. 도입된 시기는 1976년도인데요. 76년도에 도입이 돼서 이제 95년도에 일몰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일몰제로 전환되는 얘기는 매번 3년 주기로 그 일몰을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서 폐지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는 이런 이 제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2018년도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세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을 지금 국회에 올렸는데 이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만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되면은 2019년부터는 이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저율 분리과세는 2019년도에는 5%의 과세가 적용이 되고 2020년 이후에는 9%의 과세가 적용돼서 정책 상품이 일반 상품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에는 원래 제도에 그 훼손이 없이 원안이 올라가서 가부가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내용의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가입자가 조합원하고 준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 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를 해주는 반면에 그 일반 국민들 또 중산층 가구들의 그 준조합원입니다. 그렇죠?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은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조합원 일몰이 폐지가 되면은 전체 그 구성에서 준조합원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과세 제도는 폐지 수순에 돌입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연내에 그 정기국회 안에 그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주간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나 또 여나 야나 전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세금 감면을 해주는 이 세법 개정안이 하여튼 폐지 수순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하여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농업계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여튼 정부의 근데 하여튼 원안이 주로 뭐 기재부가 했겠지만요. 그 원안이 국회로는 넘어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8번에 걸쳐서 일몰이 연장돼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그동안에는 비과세 제도에 대한 그 개선이 없이 전체 안이 국회로 올라가면은 국회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합원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자 중에서 농업인 조합원은 유지를 해주고 나머지 일반 준조합원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뭐 내용상으로는 일견 나름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체 가입자 중에서 준조합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과세 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을 잘라내버리면은 이건 뭐 유명무실한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시장에서 자연히 도태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추진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은 정부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도 준조합원의 일몰 연장 필요하다고 계속 그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이 뭐 여나 야나 또 관련돼 있는 단체들, 농업계 관련 단체들이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연내 잘 처리되기를 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잘 있습니다. 처리되니까 일몰을 유예가 더 연장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연장되는 게 아니라요. 그 준조합원의 일몰이 연장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976년도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제도가 도입된 우선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당시 1970년 후반인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후반이면은 우리나라가 그 압축 성장 구간에 진입한 초기 국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조 기반의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이 위축되기 시작을 하고 또 도시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또 경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구간인데 이제 요 과정에서 농산업 부분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제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그 시점이 바로 1970년 후반입니다. 그럼 정책적으로도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가 좀 이 소득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일단 비과세 예탁금이 도입이 됐고요. 그렇군요. 또 그 당시 경제 상황이 그 지역 균형 발전, 그죠?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농업 농촌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 상황에 있었는데 지역 금융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채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예탁금이라는 자금 조달 채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금융이 활성화되고 그 힘으로써 농업 농촌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분들이 우리 농업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변하고 또 급속하게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그 준조합원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까지 그러면 하여튼 처음 시작은 우리 농민조합원들의 어떤 재산 형성에 또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활용된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우리 농가 소득원으로서 제 역할을 좀 충실히 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준조합원의 그 도입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그 농업인의 이 소득 보장을 위해서 도입된 게 맞습니다. 다만 지역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채널 자금 조달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농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조합원 기반이 계속 줄어들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조합원으로 가입 조건을 확대시킴으로 해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준조합원을 가입 대상에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러면 농가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한 53조 원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금 이자를 한 2% 정도 잡고요. 53조에 대해서 이자 소득 부분을 계산해 보면은 얼추 1조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1조 원. 1조 원이 뭐 당연히 금융소득으로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조금 협소하게 규정을 해서 농업인의 농가 소득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전체 농업인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입자 수. 그렇죠. 그러면 1조 원에서 최소한 2천억 원 정도는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는, 이건 개수적으로 뭐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인데요. 이 비과세 예탁금이 실은 농축협의 안정적인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자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농축협이 신용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실은 이용구 배당이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투자되는 환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농가소득 기여 효과는 훨씬 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이슈 논란이 없습니다. 개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장의 말씀으로는 하여튼 농가 재산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조합원 출자만으로는 그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 농촌 지역에 신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또 그걸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농업 농촌의 어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 이런 얘기시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나 뭐 많은 또 농식품부도 그렇고 이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하여튼 현재와 같이 좀 유지하는 게 희망인 것 같지만 하여튼 계속 연속적으로 하여튼 축소 혹은 폐지에 대한 얘기가 이번만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한 연장을 또 거듭해 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95년도에 일몰제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 8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또 이제 일몰이 이제 도래한 거고요. 근데 좀 역설적으로 좀 돌려 말씀드리면은 정책 당국이 8차례에 걸쳐서 20년 동안 이걸 폐지하고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폐지가 안 된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럼 폐지가 안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이 비과세 예탁금이 농업 농촌에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이 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가 않은 겁니다. 위중하고 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다 좋은데 이런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순환 구조가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올해 연장이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거자는 거죠. 연장이 된 이후에는 이런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몰의 이슈를 좀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이제 마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8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만들어진 지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비과세 예탁금이 금융상품으로서 역할을 해온 건데요. 그러면
이 비과세 예탁금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농업계 혹은 농촌, 지역 농촌에는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소득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는 분명히 기여하는 정책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이 비과세 예탁금은 지역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적합한 정책 상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융기관을 보통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금융권은 뭐 평균 대출 금리를 한 5% 내외로 제공을 하고요. 또 2금융권은 크게 뭐 저축은행, 뭐 이 대부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어느 정도 되시지 아십니까? 한 뭐 20% 정도 되나? 정확합니다. 그죠? 평균 금리가 20%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업은 25%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 금리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농축협은 6, 7%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1.5 금융이라고 그러는 거죠. 1.5. 그죠? 농축협도 2금융권이지만은 1.5 금융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서 농업은 농촌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게 지역에 금융 지원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비과세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떼내버리면은 농축기업이나 지역의 상호금융기관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간의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될 상당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조합원 비중이 아까 80%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농민조합원은 혜택이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준조합원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이더라도 우리 농민에게 직접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 않냐 하는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실익은 준조합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입함으로써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의 문제지 준조합원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준조합원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준조합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준조합원은 이 도시의 여유 자금이 농업, 농촌이나 지역으로 환류가 돼서 이 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건데 그 역할을 비과세 예탁금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준조합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그 지역 금융이 매우 강한 대표적인 선진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미국이 지역 금융이 강한 이유는 바로 지역 재투자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자금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에 투자가 돼서 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라고 만든 법이 재투자법입니다. 그래서 그 재투자법이 지역 투자를 장려하고 관리해주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역할을 우리 비과세 예탁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40년 전에 선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투자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준조합원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준조합원에 대한 어떤 그 비과세 예탁금 그 제도 자체가 그 정부 재정을 줄이면서도 이 제도 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하여튼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관련된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고소득 준조합원들의 어떤 절세 수단으로 이 제도가 좀 쓰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비과세 예탁금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그 고소득자들이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예탁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전용한다. 요게 지금 논란의 이슈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는
이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좀 팩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고소득자에 대한 기준을 일단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OECD 소득 분류 기준을 따지면은 중위 소득자의 150% 이상이면은 일단 고소득자로 분류를 하고요. 우리나라 그 분위별 소득 분류 체제에 따르면은 10분위로 봤을 때 이게 1등서 이게 10%에서 100%까지 10조각을 내 가지고 분위별로 봤을 때는 상위 10%가 1억 3,700만 원이고 가구당 소득이 그다음에 상위 20%가 8,7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고소득자라고 하면은 한 상위 20% 정도는 돼야 우리가 고소득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지금 가입자 구성을 보면은 준조합원이 82%인데 이 준조합원 중에서 소득 기준이 8,700, 9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구조분해해서 우리가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고소득자가 많이 있다 하면은 준조합원의 그 혜택은 확대시키고 고소득자의 진입장벽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소득자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기에? 뭐 저는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3천만 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뭐 딴 데 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전체 그 가입자가 한 2천만 명 됩니다, 그죠? 국민 상품입니다, 그죠? 대부분은 다 지역에 사시는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 가구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그 비중은 제가 볼 때는 10%에 훨씬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장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진단과 분석을 해서 이에 기초해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개진하고 추진하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하여튼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계에서는 도농차별이다. 뭐 또 이런 또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계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요? 우리 상호금융기관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공인데요. 주로 이제 농축기업이나 산림조합은 농업 농촌의 그 사업 비중이 높고 또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공고는 아무래도 그 도시 지역의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농축기업의 준조합원 제도는 폐지를 하는 반면에 그 신협과 새마을공고의 회원 자격은 유지시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회원 자격을 보면은 그 농축기업의 준조합원하고 신협이나 새마을공고의 회원 자격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자격 조건이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농축기업은 준조합원을 폐지하고 신협 새마을공고의 그 회원 자격을 유지시켜 주면은 지금 논란의 이슈가 뭐냐면은 농축기업에 있는 자금이 지방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도시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자금이 지방서 도시로 역류하는 역설적인 그렇죠, 맞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도농차별이라는 이슈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나름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도시의 자금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방에 있는 자금이 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신협이나 새마을공고의 그 회원 자격도 부여를 하고 농축기업의 준조합원들의 자격도 부여해서 어떤 그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신 거에서 뭐 유추해 보면 하여튼 이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아마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정부한 대로 만약에 사실상 폐지 수준을 실제로 밟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가 되면은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을 해서
농업 부분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그 가까이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비과세 세탁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농축협은 그 규제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규제 리스크는 예대율 규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 80% 예대율 규제가 있습니다. 왜 예대율 규제가 있냐면은 과도한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농축협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80%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대율이 예금분의 대출이지 않습니까? 대출, 예. 그러면은 우리 농축기업의 그 예대율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평균 예대율이 한 70% 내외였습니다. 그렇죠? 예금된 거에 한 70% 내외가 대출이 됐다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 농촌의 어떤 그 대출 기반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 70%를 뭐 유지해 왔는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저금리 사이클이 장기간 진행이 되면서 그죠? 7, 8년간의 저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뭐 농축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걸쳐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농축기업의 예대 비율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78%인가요? 하여튼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은 비과세 예탁금이 빠져나가면은 분모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추가로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금 이탈로 인해서 예대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80%를 뚫고 올라가면은 규제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지속 가능한 신용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과세 예탁금은 자금 조달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농축기업이 싸게 자금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예금 이탈하면은 이탈한 예금을 다른 조달을 통해서 이게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은 농축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을 뭐 축소해야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폐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 전반에 걸쳐서 지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농축기업의 건전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전반에 걸쳐서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가 1,500조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영업자나 뭐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분의 잠재 부실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비과세 예금이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농축기업의 건전성 문제로 이게 확산이 되고요. 건전성이 안 좋아지면은 농축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말 그대로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하여튼 준조합원들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탈이 될 경우에는 하여튼 지역 농축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폐지가 돼서 오히려 지역 농축기업이 그냥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우려스러운 현상이 뭐 안 나타나길 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예금 이탈은 어느 정도가 만약에 그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준자업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예금 이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의 자금 출처는 제가 자료에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이제 보고서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고요. 더 클 거다는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예금의 이탈의 규모를 추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리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구간이 금리 상승 구간에 있느냐, 금리 하락 구간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추이를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7, 8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금리 하강 사이클 진행이 되고 이제 금리가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대세 상승 사이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비과세 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예금을 바보가 아닌 이상 예금을 넣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구간에서는 예금 이탈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예금이 빠져나갈 것이냐? 제 개인적인 분석에 따르면은 최소 50% 수준의 예금 이탈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53조인데요. 50%면은 25조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가 빠져나갔을 때 우리 농축기업이 버틸 수가 있나요? 충분한 흡수 여력이 저는 심각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 당국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는 이 비과세 예탁금 제도 폐지로 그러니까 물론 준조합원들이지만 그래서 한 3천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팩토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이 한 1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예금 이자를 한 2% 가정을 하고 15% 과세를 적용하면은 한 3천억 원 남짓 됩니다, 그죠? 이게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정책 효과를 진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발생하는 세수 증대 효과와 더불어서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까지 반영한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이 감안이 돼 있는 그 부분이 정책 효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천억 원 세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과세 예탁금이 없음으로 해서 정부가 농업, 농촌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투입된 재정 부담이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세수 효과는 영원이고요. 오히려 뭐 더 작은 마이너스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당국서 뭐 이쪽 한 사이드만 보고 말씀하신 거고요. 전체 큰 틀에 보면은 비과세 제도를 이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수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여튼 소장님 이야기로는 하여튼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하여튼 그 준조합원에게서 그런 거를 혜택을 그 폐지함으로써 나오는 그 세수 효과라는 게 사실은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걸 폐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재정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와도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런 논리에서 또 이 재정 당국은 이런 어떤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뭐 말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과세 형평성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원래 원칙대로 이 돌아가기 위해서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조합원의 그 비과세 예탁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정책 사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경제적 원리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시에 있는 자금이 지역으로 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이 되는 이 정책이 경제적 원리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의 문제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이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책적 접근 차원에서도 지금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서 지역금융이 실은 자생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죠? 그래서 지역금융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정책적 배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지금 소장님 말씀도 요약하고 제 의견을 보태면은 하여튼 이런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아마 도농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큰 정책 방향 또 준조합원에 대한 이 비과세 혜택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굉장히 상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과세 형평성 이런 거는 그 아주 낮은 레벨에서의 어떤 적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역균형 발전이 더 상위 개념의 정책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과세 혜택금 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데 일몰 연장 3년씩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일몰이라는 거는 원칙상 그 해가 끝나면 일몰 말 그대로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 지금 8차례, 지금 또 되면 9차례가 되는데 이걸 그냥 아예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 모델이라 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영구 존치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그 제도가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 효과가 항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은 본질적 가치가 있어서 5년, 10년, 20년 후에도 지속적인 그런 정책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근거나 팩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비과세 예탁금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를 좀 계량화해서 목표 관리를 주고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계량화시키면은 충분히 우리가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과세 예탁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농가 소득 제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데이터로서 검증이 되면은 충분히 이 비과세 제도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영구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이후에도 반드시 보통 일몰이 연장되고 나면은 또 편안해집니다. 한 2, 3년 정도는 뭐 조용해요. 그죠?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하면 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렇군요. 이제 20년 이상 그걸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계신 NH금융연구소나 또 한국농촌경제원 같은 데서 하여튼 이런 제도가 이런 금융제도가 지역 경제나 농촌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런 것들을 좀 잘 계량화하고 분석하고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농업 관련 그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그지 뭐 정부 정책 관련 연구기관이 서로 협심을 해서 좋은 정책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하여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여전히 세법 개정안을 하여튼 국회로 제출해서 현재 공은 하여튼 국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국회의원 모두 다 그래도 농업 농촌도를 위해서 뭐 하여튼 일몰 연장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럼 정책 담당자나 국회에 이런 농업금융의 전문가로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정책 당국자에게 또 국회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은가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은 정부가 어떤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올리면은 국회에서 가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예탁금의 어떤 역할과 기능은 뭐 여와 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도 저는 기본 사상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단순히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또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뭐 이런 구조보다는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이 안이 농업 농촌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되고 개선돼야 보완이 돼야만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오늘의 주제인 이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 제도 이외에도 이 농업 분야에는 제가 알기로
농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뭐 사료나 뭐 농기계나 이런 쪽에 부가가치 영세율도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왜 이렇게 농업 분야에는 조세 감면 제도가 많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우리 농업 쪽에는 이게 조세 감면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주제가 이제 비과세 예탁금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농업 농촌의 지원을 위해서 많은 그 비과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농업용 소규류에 부과하는 간접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뭐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특례를 뭐 허용해 주는 뭐 일련의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농업 부분에는 이런 특례 조항들이 많이 있느냐? 그만큼 농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조 기반 산업으로 우리 경제가 전환해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지금은 선진국 경제까지 진입했는데 그 이면에는 농업 농촌의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업을 버릴 것이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항생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일몰로 연장되는 이런 구조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비과세 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인 제도로 좀 장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인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어떤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사실 농업이나 농촌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뿐만 아니라 보조금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오늘 그 농업 금융 전문가를 모셔서 또 한 말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여튼 이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당연히 도시에 비해 소득도 적고 또 금융소득, 또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이런 능력들, 물론 뭐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농가가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이나 저는 금융과 관련된 걸 통해서 일종의 재투자라 이런 것도 좀 사실 우리 농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거나 또 좀 권고해 주실 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농가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다만 농업 외 소득에서 그 중에서도 어떤 금융 소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만이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농업 부분은 어떤 금융 소득의 기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처럼 현금성 자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예적금도 있고요, 또 뭐 저축성 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어떤 현금성 자산의 구성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산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수익력을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력을 높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시중에서 그 WM, 그죠? 자산관리 서비스가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농업 부분도 이 농촌형 그 자산관리 서비스 체계가 좀 구축이 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자기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은 보유자의 수익력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들고 있는 예적금 상품이 지금 금리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험 상품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보험 상품이 뭐 중첩되거나 뭐 유사한 상품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은 금융소득을 추가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제 비과세 예탁금, 오늘 저 말씀드렸던 비과세 예탁금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좋은 상품입니다. 좋은 상품이라는 얘기는 수익력이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조합원, 농업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준조합원도 많이 가입만 하면은 충분히 금융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입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또 동력으로 활용되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보신 분들은 우리 농업인 조합원도 좋고요. 또 준조합원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 상품들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는 매우 협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 예탁금은 그 정책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좋은 정책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상품 운영할 수 있는데 일례로 제가 하나 들어보면은 그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수급 목적, 정책 목적을 탈피했을 때는 월급의 3배 정도 매칭해주는 그런 정책 상품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이러한 상품을 충분히 적용할 여건이 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농장 목표, 뭐 농가소득, 그다음에 귀농 안정, 그다음에 창업 이런 농장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런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상품이 있다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충분히 금융소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농촌형 자산관리 체계 이런 거는 지금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냥 지역에 있는 농축협에 가면은 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호금융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농축기업들은 다 지역본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본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WM을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은 농업인이 언제라도 찾아왔을 때 자기 자산을 진단해서 필요하면은 뭐 진입 퇴출도 해주고 상품도 바꿔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호금융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자산관리 체계가 더 도움될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의 주제인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단지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에도 반드시 유지가 돼야 돼서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일몰 연장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소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것이 지역 농축협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재무 건전성도 악화돼서 궁극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신용 사업이 축소가 돼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아마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8%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6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과 세수 중대 등을 이유로 지역 농축협의 준조합원의 예탁금 세제 혜택 폐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일 농축협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간다면 지역 농축협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농민과 농촌에 대한 공익적인 사업들이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도농 간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농토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단지 준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서 세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근시안적 차원보다는 농업과 농촌 현실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